제발 집에서 좀 꺼져. 이 여편네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일요일, 그저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려던 자리였죠.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고 아들은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TV 리모컨을 던지듯 탁자에 내려놓으며 당신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숨막혀 죽겠어라고 덧붙였습니다. 35에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제게 집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불편해 보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이 넘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이 사람이 접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사람. 그런데 오늘 저는 자식들 앞에서 완전히 모욕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집에서 꺼지라는 말을 들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빼곡했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행복이 겉모습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게 남편이 퇴직한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정년을 3년 앞두고 먼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하루 중 마주치는 시간이 많지 않았죠. 주말에도 골프를 가거나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저는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남편도 자기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 후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도 좋았어요.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죠. 여행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게 물었어요. 오늘 뭐 해?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해야지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것밖에 안 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갑자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이게 반찬이야? 라고 했고 설거지를 하면 물 좀 아껴 쓰라고 했어요. 빨래를 널면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라고 했고 청소를 하면 여기 먼지 그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뭘 해도 남편 눈에는 차지 않았어요.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남편에게는 불편한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움직이면 또 어디가? 라고 물었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 종일 뭐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40년 가까이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타이틀이 사라진 거죠.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과장이었고 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약속도 줄었어요. 남편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거예요. 저를 통제하고 저를 비난하면서요.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남은 권력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출퇴근길인가요? 아니면 집에서 쉬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밥상을 차려놓고 진지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어요. 그러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싱거워서 어떻게 먹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레시피로 30년을 끓여온 국인데 갑자기 싱겁다고 하니까요. 그래, 내가 간을 좀 더 할게라고 말하며 국 그릇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댔어. 그냥 먹을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간을 좀 더 세게 했습니다. 국물을 맛보니 적당해 보였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더니 이번엔 짜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싱겁다고 하셔서 제가 말하려는데 남편이 가로막았어요. 당신 요리 실력이 왜 이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리 실력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입맛이, 아니, 남편의 마음이 변한 거였죠. 그날 이후로 밥상을 차릴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할까? 어떤 트집을 잡을까?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물소리 좀 작게 해. 시끄러워. 저는 물을 약하게 틀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시간이 2배로 늘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했습니다. 설거지하려면 물을 써야죠라고 대답했더니 남편이 요즘 수도세가 얼마인 줄 아느냐고 타박을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꾸려온 사람이 저인데 갑자기 물 쓰는 것까지 간섭하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제가 숨 쉬는 것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으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봤어요. 그게 다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뭘 더 해야 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뭔가 하던데.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당신은 평생 집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집을 지키기 위해 바깥일을 포기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죠.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변기 청소 안 했어? 저는 어제 막 청소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황당했어요. 어제 했는데요. 어제 했는데 왜 이래?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를 살펴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트집을 잡고 싶어서 잡는 거였어요.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저를 비난하고 싶었던 겁니다. 빨래를 개서 옷장에 넣어두면 남편이 다시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구겨져 있어? 제가 보기엔 멀쩡했어요. 하지만 남편 눈에는 구겨져 보였나 봅니다. 다시 개야겠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는 옷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 옷을 빨고 개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듣다니요. 다시 옷을 개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다시 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 시끄러워라고 했고 걸레질을 하면 물기가 너무 많아라고 했어요. 창문을 닦으면 얼룩이 남았네라고 했고 이불을 널면 저렇게 널면 안 마른다고 했습니다. 뭘 해도 틀렸어요. 제 방식은 무조건 잘못된 거였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저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까?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출할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요. 또 요즘 매일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건데 남편은 마치 제가 매일 집을 비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코웃음만 쳤어요. 당신 친구들은 할 일이 없나 봐. 맨날 만나서 뭐 그리 할 얘기가 많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결국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에게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는 괜찮나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대답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나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재밌었어? 라고 물을 게 뻔했거든요. 그 말투가 싫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비꼬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도 선뜻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까?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메시지를 받으면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나가면 또 남편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결국 요즘 좀 바빠서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어요.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쯤 지나니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메시지가 몇 번 왔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친구들도 바쁘니까요. 계속 거절하는 사람에게 굳이 연락할 이유가 없었겠죠.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살지만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집안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광고를 봤습니다. 수채화 강좌였어요.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니 그럴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 다시 시작해볼까 싶었습니다. 수업료도 비싸지 않았어요.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설렜어요. 오랜만에 저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문화센터에 그림 수업 등록했어. 남편이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림? 갑자기 웬 그림? 예전에 좋아했잖아. 시간도 있고 해서.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 돈만 나가지.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반찬이나 더 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만 원이 아까운 돈인가요? 30년 동안 이 집 살림을 꾸려온 사람이 한 달에 5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일인가요? 다음 수업 날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디가? 문화센터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나가네. 집에는 언제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집에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 돌아가면 또 뭐라고 할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나?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재밌어? 네, 괜찮았어요. 그래, 돈값은 하던? 그 말투가 싫었습니다. 비꼬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말투. 저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두 번째 수업을 다녀온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림 그리는 거 그만둬. 왜요? 쓸데없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해봤자 뭐하게. 시간 낭비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쓸데없다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쓸데없는 거죠?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을 부라렸어요. 의미. 당신이 그림 그려서 뭐가 달라져? 팔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그냥 시간 죽이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2번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등록비가 아까웠지만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나갈 때마다 남편 눈치를 봐야 했고 돌아오면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취소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됐어요. 담당자가 안타까워하며 다음에 꼭 오시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갈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친구 만나는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왜 허락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소유물인가요? 남편 마음대로 통제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남편이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아니,
혼자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운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슬펐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마지막 노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어요.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예쁘게 담아냈죠.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남편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이게 뭐야? 짜서 어떻게 먹어? 저는 깜짝 놀라 국물을 맛봤습니다. 전혀 짜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간이 약했죠. 안 짠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 혀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짜다는데 안 짜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먹더니 또 내려놨어요. 으이구 맛없어. 기름을 얼마나 많이 쓴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맛없다니요. 어제까지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맛있다고 했어? 그냥 먹은 거지. 당신이 해주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은 시금치나물도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이건 또 왜 이렇게 물러라고 했어요. 밥상에 있는 모든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식탁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였죠. 30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밥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같이 다 맛없다는 말을 듣다니요. 그럼 앞으로는 당신이 해드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직접 해드세요. 제가 하는 건 다 맛없다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에 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이 밥이나 제대로 하면 내가 이러겠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제 것만 챙겨 먹거나 남편이 먹고 난 후에 먹었어요. 같이 식탁에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밥은 왜 따로 먹어? 부부가 밥상도 같이 안 받아?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제 방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청소기 좀 꺼. 시끄러워서 TV도 못 보겠어. 저는 청소기를 껐습니다. 나중에 해. 내가 TV 보는데 왜 방해야? 그럼 언제 하라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요. 남편이 얼굴이 험상궂게 변했습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 하녀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하녀가 아니라고요. 저도 이 집 주인이에요. 당신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없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인? 남편은 내 얼굴을 노려보며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무슨 주인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저를 먹여 살렸다고, 저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평생 편하게 살았다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당신이 다 하세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저는 청소기를 그대로 놓아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집에서 멀리, 남편에게서 멀리.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도 저처럼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자기 남편이 퇴직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잔소리만 늘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똑같아요. 그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그런다고, 남편들이 퇴직하고 나면 아내를 괴롭히는 게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청소기는 제가 놔둔 그대로였고 설거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랍을 열어 제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뭐 하느냐고 물었어요. 잠깐 나갔다 올 거예요. 어디? 언니 집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는 시골에 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어디든 남편이 없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장난해? 당장 짐 풀어. 싫어요. 저도 숨 좀 쉬고 살아야죠.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갔다가는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한 기분이었어요. 모텔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이었죠. 당장 집에 와. 장난 그만하고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뭘 해도 틀린 사람이구나.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이라는 기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었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처음엔 화난 말투였다가 나중엔 사과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엔 다시 협박조로 바뀌었죠. 당신 정말 이러려고 결혼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당신도 잘못한 거 많아.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전화해 엄마 연락이 안 된다며 난리를 쳤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좀 쉬고 있어. 어디서? 괜찮아?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아빠랑 싸웠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전화를 끊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여 있었고 빨래는 세탁기에 그대로였어요. 거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이 굴러다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며칠 안 씻은 듯 머리가 기름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였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들이 며칠 동안 그대로 있어서 음식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세미로 문질러 닦는데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장난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살자. 앞으로는 존중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뭘? 저를 존중해 달라고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소리야?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그 말투에는 성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조용히 하길 바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저도 남편을 피했어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다 말했죠. 거기 얼룩 그대로네. 눈은 장식이야. 그것도 못 보고.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닦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나라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의견? 당신이 무슨 의견이 있어? 시키는 대로나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순간 남편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때린 거였어요. 30여 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쥐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게요. 당신, 지금 날, 닥쳐, 맨날 말대꾸하고 집 나가고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정신 차려. 당신은 내 아내야. 내 말 들어야 해. 남편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나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퇴직하고 힘든 거 몰라. 남편이 고함치며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혔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평생 당신 먹여 살렸는데. 손으로 제 어깨를 세게 움켜잡았어요. 손톱이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파요.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힘이 더 셌어요. 아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회사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남편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남편이 손을 놨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었어요. 택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택배 기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배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112형 전화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어요. 팔을 걷어보니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손톱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뺨, 팔, 어깨 모두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나와. 얘기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와.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때리고 밀친 사람인데요. 제발 나와. 내가 진짜 미안해.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낯설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사랑했었죠. 젊었을 때는 분명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은 의무가 됐고 이제는 짐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걸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끝에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이혼.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집도 남편 명의였고 통장도 대부분 남편 거였어요. 이혼하면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외로울 수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외롭잖아.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혼자인데 뭐가 더 외롭겠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비난 듣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서재로 가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혼 후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재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값의 절반, 그리고 남편 퇴직금의 일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다고 적었어요. 다음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수 있을 거예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혼자 살 공간이면 되니까요. 그 다음은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 요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해왔으니까요. 반찬 가게를 해볼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반찬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손님들이 올까요? 걱정이 됐지만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지만 사실 제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아니,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만들어갈 때가 됐어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몇 군데 전화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지금까지 쌓아온 30년을 무너뜨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30년이 과연 쌓아 올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견뎌온 시간이었을까?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뭔가 홀가분했어요.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면서 먹었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남았을까?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끝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 또 나가? 남편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꼭 나가야 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문을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율민법률사무소라는 문패가 붙은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약하신 김미숙 씨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벽에는 이혼, 상속, 재산분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여직원이 불렀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다리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지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님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긴장하셨죠?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상황인지 들어볼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 달라진 것, 매일 받는 비난과 무시, 존중받지 못하는 살.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라 힘드셨던 거예요. 많이 참으셨네요. 그 말에 울음이 더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재산분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30년이시면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50대 50이에요. 집과 예금, 퇴직금 등 모든 재산의 절반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재산 목록을 파악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고 통장도 대부분 남편 거예요. 제 명의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남편분 명의라도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4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억 2,5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하시거나 전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를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금 문제도 있어요. 남편분이 받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연금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이혼 후에도 생활비가 필요하시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연금까지 합치면 10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연금 100만 원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벌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네요.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상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들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세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카페가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 있구나. 혼자 살 수 있겠구나. 무섭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재산 목록 파악하기. 집 등기부등본, 통장 잔액, 남편 퇴직금 등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제명의 통장 만들기. 재산 분할 받은 돈을 넣을 통장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살 곳 알아보기. 원룸이나 작은 오피스텔을 미리 알아봐야 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찾기. 반찬 가게를 할지 다른 일을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목록을 적다 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을 마주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아직 붉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부기가 조금 빠졌습니다.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지만 남편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계좌번호와 잔액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어요.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합치면 6억 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거였죠. 절반이면 3억 원. 그 돈으로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혼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어요.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을 넣을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앱을 깔아 원룸과 오피스텔을 검색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어요. 사진을 저장해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저녁 먹으러 갈래요? 좋지. 언제? 이번 주 일요일 어때요?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혼하면 가족 모임도 어색해질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해해 줄까요? 걱정이 됐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아들이 예약한 식당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가 뻔질나게 나간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사회생활 하시는 거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무슨 사회생활이야.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인생이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고 아들과 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네 엄마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집안일은 팽개쳐두고 제 정신이 아니다. 참았던 게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편하게 산 거지.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또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음식 식기 전에 드세요.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자리를 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혼 진행하고 싶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살펴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 여기저기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별하게 될 것들이었어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사진.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병원 갔다 올게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사진이에요. 변호사님이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딱 한 번 때린 것 외에는.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말로 하는 폭력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정서적 학대죠. 지속적인 무시와 비난, 인격 모독.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남편분이 심하게 말씀하실 때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힘들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일기장 하나를 샀어요. 표지가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이 일기장에 제 고통을 기록할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늘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다.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가족 모임에서 남편이 나를 모욕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나하나 적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글로 쓰니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녹음할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소리쳤어요. 아,
변기 청소했어. 안 했어?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어제 했는데 왜 이래?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눈이 있는 거 맞나? 장님이냐? 등등 남편의 막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대화가 증거가 될 거니까요. 남편은 계속 욕을 퍼부었어요. 그 나이 먹도록 하나도 쓸모없는 인간 밥값이나 하고 살아. 녹음이 끝날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간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욕설, 모욕적인 말들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녹음 파일이 5개나 쌓였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저를 비난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가 문제고, 점심때는 밥이 문제고, 저녁에는 제가 존재하는 게 문제였어요. 모든 순간이 저를 짓누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녹음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 남편의 행동을 보고 걱정이 된다며 괜찮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하는 것 같아. 엄마한테 왜 그렇게 대해?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 강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알아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제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싫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친 거였습니다. 매일 받는 비난에, 무시에,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지쳐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다쳐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었어요. 아니, 타인보다 못했어요. 타인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그 말이 제 결심을 확인해 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5개 모았어요. 일기도 쓰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을 만나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밥값이나 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하네요. 매일 저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힘드셨겠어요. 이 정도면 정서적 학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일기장도 펼쳐봤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날짜별 기록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문제 없어요. 이제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할 거예요. 예상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받으세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아침도 안 차려놓고 어디 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친구? 아침부터? 집에 당장 들어와. 배고프단 말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들어갈게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안 들어와. 남편의 고함 소리에 변호사님도 들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녹음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어요. 저도 제 시간이 있어요.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이 여편네가 진짜 내가 지금 집에서 굶고 있는데 친구가 더 중요해? 당장 들어오라고. 딱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녹음했네요. 변호사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분이 계속 증거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매일 저래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알게 되는 거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받으시면 선생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되죠. 순간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빌까요? 폭력을 쓸까요? 상상만 해도 두려웠어요. 무서우세요? 변호사님이 제 표정을 읽으셨나 봅니다. 네. 조금. 변호사님은 만약 남편이 조금이라도 폭력을 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나 있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같은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6개월? 1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셨네. 차갑고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난다더니 이제야 와? 이야기하다 보니 늦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야기? 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남편은 집에서 굶고 있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해? 어디 한번 도망가 봐. 남편의 눈이 무서웠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이게 소리야? 내가 진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볼래? 남편이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생? 나이 60 다 돼서 무슨 인생이야?
당신 인생은 나랑 함께 사는 거야. 남편이 고함쳤습니다.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거라고요. 순간 남편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 놔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놓지 않았어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너는 내 마누라야. 내 말 들어야 해. 남편이 제 얼굴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손을 놓고 소파에 앉더니 말했어요. 점심이나 차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팔을 보니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남편은 말없이 먹었어요. 저도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내가 좀 심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남편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설거지를 하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소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남편분께 송달될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면 남편이 알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챙겨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녁 6시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봉투를 뜯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혼 소송?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0년 동안 저는 당신의 그림자였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이 서류를 구겨쥐었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남편은 돈도 없는 주제어 어디서 뭐 먹고 살 거냐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절반은 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절대 안 해. 저는 그건 법원이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때리면 경찰 불러요. 이미 한 번 때렸잖아요. 다 증거 있어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증거? 녹음도 했고 사진도 찍었어요. 진단서도 있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매일 무시하고 비난하고 때리기까지 했죠.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당분간 밖에 나가 있을게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에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가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이제 저도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카페 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울었어?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 소송을 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빠가 법원 서류 받았어.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잘 살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안다며 괜찮다고 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지내려고? 방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모텔에 있으려고 한다니 딸은 펄쩍 뛰었습니다. 자기 집에 빈 방이 있다며 거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위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식당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 소송을 냈어. 아들이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심했어요? 엄마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 너는 몰라.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아들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혼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려고 반찬 가게 같은 거.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반찬 가게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잖아. 작게라도 시작해 보려고. 아들은 자금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재산분할 받으면 충분하다며 사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엄마 강하니까.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가게를 찾아봤어요. 휴대폰으로 상가를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의 작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주택가 근처면 좋을 것 같았죠. 주민들이 반찬을 자주 사가니까요. 며칠 동안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발품을 팔았어요. 어떤 곳은 너무 좁았고 어떤 곳은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평수는 10평 정도. 크지는 않지만 반찬 가게 하기엔 적당했습니다. 앞에는 진열대를 놓을 수 있고 뒤에는 조리 공간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딸려 있었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여기 장사 잘 돼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유동 인구 많거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예상보다 조금 비쌌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산해 봤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을 돈이 약 3억 원. 보증금, 인테리어비, 식자재비를 빼도 충분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 전이라 필요한 돈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쌈지돈과
친구들과 들었던 갯돈으로 충당하고 모자란 건 딸이 잠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가게 인테리어를 알아봤어요. 크게 손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열 냉장고 몇 개와 조리대, 그리고 간판만 새로 만들면 됐죠.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사이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정 기일 통지 받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제 걱정에 변호사님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법원이니까 조용히 할 겁니다. 조정 기일 전까지 저는 가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됐어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 발랐습니다. 진열 냉장고가 들어왔고 조리대도 설치됐습니다. 조금씩 가게 모습이 갖춰졌어요. 엄마, 간판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미숙인의 반찬. 왜 그걸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 간판이 달렸습니다. 미숙인의 반찬.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 소박하지만 정겨웠어요.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뭉클했습니다. 내 이름이 걸린 가게, 내가 주인인 곳. 60평생 처음이었어요. 딸이 옆에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엄마, 웃어봐요.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자재를 주문했습니다. 김치 담글 배추, 나물 만들 재료들, 조림에 쓸 생선과 고기.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어요. 배달이 오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김치부터 담그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손맛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달랐어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오후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물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하나씩 정성껏 무쳤습니다. 맛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만들 때는 늘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었습니다. 조림도 만들었습니다. 갈치조림, 두부조림, 감자조림.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았어요. 저는 음식을 하나하나 포장 용기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담으니 더 맛있어 보였어요. 진열 냉장고에 넣고 가격표도 붙였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니 저녁이 됐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가게에 왔어요. 엄마, 대박. 진짜 가게 같아요. 당연히 가게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위가 시금치나물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맛있어요. 이거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좋겠지. 저는 뿌듯했습니다. 언제 오픈할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아니, 화요일에 하려고. 일주일에 4일만 문 열 거야. 화, 수, 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그것만요? 왜요?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우고 주말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는 생활비 벌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주말 동안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미숙인의 반찬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가게 사진과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금 오전 10시 오후 4시 월토일 휴무. 딸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요즘은 SNS 마케팅이 중요해요. 드디어 오픈 날이 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10시 저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떨렸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문 앞에 입간판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픈, 모든 반찬 10% 할인. 10시 30분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가게예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손님이 진열대를 둘러보더니 김치 한 통과 시금치나물을 집었어요. 이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판매였습니다. 5천 원을 받았어요.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그 5천 원짜리 지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 손으로 벌었다. 내 힘으로. 그날 오후 4시 저는 정확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2명의 손님이 왔어요. 매출은 9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6시간만 일하니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 아직 오후가 한참 남았어요.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저는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손님이 더 왔어요. 15명. 입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오후 4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네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2권을 빌려 벤치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목요일도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목요일에는 산책을 했고 금요일에는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게 외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문화센터에 등록하러 갔어요. 수채화 강좌였습니다. 예전에 남편 때문에 그만뒀던 바로 그 강좌요. 이번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요? 김미숙입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수업이었습니다. 월요일은 가게 쉬는 날이니까 완벽했죠. 일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냈다는 것, 가게를 열었다는 것. 친구들이 놀라면서도 응원해줬어요. 잘했어. 그 남편이랑 더 살 필요 없어. 친구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니 스트레스도 없었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제 거였어요. 그날 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전혀, 너무 좋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딸도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제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를 위해 쓸 수 있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나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구박받지 않아도 돼요. 제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으로요. 법원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깔끔한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당당해 보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긴장되시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피고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과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3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30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심해졌죠. 매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사과하는 건 이혼이 무서워서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60이 되어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죠.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려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네요.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청구합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절반을 요구하는 건 과하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원고도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며 기여했습니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어요. 재판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해?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재판 준비를 하면 됩니다. 법원을 나와 햇빛을 보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땠어? 조정은 안 됐어.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 아빠는 끝까지 인정 안 하더라. 하지만 상관없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대단해.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10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문 닫으셨더라고요? 네, 월요일은 제 쉬는 날이에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오후 4시 문을 닫고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등산 갈 건데 너도 갈래? 좋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월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웠어요. 이제는 제법 그림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숙 씨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당일치기 여행도 갔어요. 미숙아,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친구들이 여유롭고 밝아진 저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양측 변호사가 주장을 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 일기장, 사진들.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하며 드디어 끝났구나.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됐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가게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1억 5천만 원짜리 원룸.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딸과 아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아늑하네요. 그치? 작지만 마음에 들어.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봤어요. 천천히 커피를 다 마시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 속도대로요.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후 4시 문을 닫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는데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아무도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편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김미숙이에요. 61살의 김미숙. 작은 반찬 가게 사장님이자 수채화를 배우는 학생이자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자유로운 여자.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어요.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다시 겨울을 지나 또 봄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걸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움츠러든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밝았어요. 가게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사장님, 오늘 갈치조림 주세요. 네, 오늘 특히 잘 됐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월요일은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수채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이번 그림은 전시회에 출품해도 되겠다고 했어요. 60이 되어서 시작한 일인데 전시회에 출품할 만큼 잘하게 됐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친구가 말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럽다. 나도 이혼할까? 우리 남편도 퇴직하고 나서 매일 집에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참을 필요 없어. 내 인생이야. 근데 무섭지 않아? 혼자 사는 게?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지금 갈게. 30분 후 아들이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 얘기 좀 할게.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엄마한테 미안한데. 아빠 좀 만나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잘 지내? 응, 잘 지내.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남편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했던 것들 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이 평생 그 일을 했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돼. 정말 후회해. 당신한테 좀 더 잘할 걸.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지금 후회하는 건 미안해서가 아니야. 혼자 사는 게 불편해서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행복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완전히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용기 내준 것에 대해. 다음 날 가게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여기 소문 들었어요.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손님이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물었어요. 예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힘드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럼 떠나세요. 두려우시겠지만 할 수 있어요. 저도 60이 넘어서 이혼했거든요. 손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후회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오히려 진작할 걸 후회하죠. 손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오후 4시 문을 닫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벚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종이 위에 피어났어요. 그림을 그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마음의 자유는 100배가 됐어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채 사는 게 외로웠던 거죠. 남편과 함께 살 때가 훨씬 더 외로웠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열어 SNS를 확인했습니다. 가게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사장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 넘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답글을 달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하루예요. 제 선택으로 사는 하루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짐일 뿐이라는 걸요. 그 짐을 내려놓으니 날 수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요. 큰 집은 없지만 편안한 공간이 있어요. 남편은 없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작아지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존중받는 삶을 사세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니까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선택은 제 거였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김미숙, 61살, 작은 반찬 가게 사장, 수채화를 그리는 여자, 자유로운 영혼, 이제야 제대로 사는 사람. 저는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요.